제가 생각하기에 베르그소는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는 정신이 뭐지? 정신이 뭐지는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거냐면, 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질과 정신을 나누잖아요. 신체와 정신을 나누잖아요. 나누지만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건 우리도 체험적으로 알죠. 그럼 도대체 정신은 어디 있는 거고 물질은 뭘 말하는 거지? 내가 신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의식을 다 제거하고 이 겉가죽만을 신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거꾸로 정신은 이 신체적인 거 다 제거하고 뭔가 따로 추상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거라는 게 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넘어가든가 뭐 해체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탐구하는 게 결국 이 정신과 물질의 관계라는 거예요. 실론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기계의 작동처럼 이렇게 공간화하는 거에 익숙한가. 이 의식이라는 차원, 정신이라는 차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이 지속의 관점에서 어떻게 철학을 사유를 시작할 것인가 라는 커다란 문제였죠. 아직 의식이 뭐다까지 막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질과 기억에 가면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게 시간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구나. 보편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든 어떤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든 그것 자체가 기억이라는 이 장이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물질이라는 건 뭐냐? 물질이라는 건 결국 이미지 아닌가?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미지의 개념을 통해서 물질을 정의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물질에 기억이 삽입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푼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이제 시간의 문제로부터 제기할 것, 그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과 정신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창조적 진화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의식이라든가 이 물질 우리가 신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어떤 지평에서 발생한 거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2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성의 발생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2장, 3장이 다 우리가 앞에서 지성은 되게 자칫 잘못 읽으면 지성은 뭔가 나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창조적 진화에서는 인간의 지성과 그다음에 직관이 어떻게 함께 가는가. 그러니까 베르그손을 읽으실 때 이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순수자가 붙는 거 있잖아요. 순수 공간, 순수 시간, 뭐 순수 기억, 순수 지각,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순수 지성,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순수 직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 베르그손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철학의 이원론을 넘어갈 것인가, 형이상학의 이원론을 넘어갈 것인가. 그 이원론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양과 질,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성과 직관, 정신과 물질, 그다음에 뭐 생명과 물질. 그러니까 이 이원론을 하나의 극단적 항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항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건 다 흑 아니면 백이잖아. 흑과 백이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이원론이 안 되죠. 흑은 백일 수 없어. 백은 흑일 수 없어. 그러니까 흑과 백이 서로에 대한 부정으로 존재한다는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게 빛의 파장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색깔의 뉘앙스를 계속 다르게 파악하는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하나의 극과 또 다른 하나의 극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게 편안하죠. 인식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극단을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두 극단으로는 어떤 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2장에서도 지성과 본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수지성, 순수본능, 약간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 극단의 항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순수한 건 존재하지 않아. 순수기억, 순수지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없죠,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두 극단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외재적으로 놓여 있다고 우리 상식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식으로부터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개념적인 항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립항의 극한을 이게 탐험하면서 그런 식의 극한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쭉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르그손의 아주 유명한 해석자 중에 지난번에 장켈레비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장켈레비치는 베르그손을 어쨌든 유심론자로 봐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그런 이원론을 이론론인 것처럼 이렇게 극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베르그손은 정신의 우월성, 생명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장켈레비치예요. 그건 이제 베르그손 자체에서 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베르그손을 정신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니다. 베르그손에게는 그 두 가지의 이원론이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동시적이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론적 해석이 들레진 거죠. 들레진. 근데 그런 해석을 하는 들레지가 주목하는 개념들은 사실은 내적 차이라든가 막상 베르그손을 읽어보면 막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약간 암시만 있지. 근데 이제 들레지가 주목하는 건 그 내적 차이, 그 다음에 잠재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날 나오는 생명은 분기와 분화다. 연합과 결합이 아니다. 이 얘기 나오죠. 그 분기, 분화 이런 개념들에 주목하는 게 들레지죠. 그래서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잠재적인 장으로 보고 생명의 진화 과정이라는 건 그 잠재적인 생명. 그러니까 들레즈가 파악하기에 생명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어떤 차이나는 모든 것들로 분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야, 생명력. 들레즈는 잠재성을 질적으로 끊임없이 차이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 이런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잠재적인 장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현실화된 것, 이것이 이제 나란히 가는 거죠. 이게 들레즈 철학의 고유한 거기도 해요. 신과 양태가 나란히 간다. 신이 양태의 바깥에서 양태보다 우월하게 존재하지 않죠. 신은 양태를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 양태는 신 안에서만 자기를 또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양태가 이게 그래서 들레즈는 스피노자의 신을 이제 내재적 신으로 파악하면서 신과 양태의 관계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베르그손을 보면 베르그손에게는 잠재성과 현실성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들레즈처럼 하면 베르그손은 그냥 이론론자다 이원론자가 사실은 무의미하지.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의 차원과 발생된 것이 언제나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 바깥에 있지 않다 그랬죠. 들레즈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조건과 조건 지어진 것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조건이 더 크고 조건 지어진 것은 일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이런 해석이 이제 들레즈의 해석인 거죠. 그건 다 베르그손의 모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 우리가 뭔가를 사유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 설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해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베르그손이 그렇게 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던져놓고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물질과 지성, 여기서 이제 지성이 주로 나오니까 물질은 뭐고 지성은 뭐지?
이 두 개의 관계는 뭐지? 그다음에 생명과 물질은 뭐가 다르지? 생명이 물질인가 아니면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뭔가가 더 있는 게 생명인가? 생명과 물질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의식의 관계. 의식이 생명인가? 어떨 때 보면 생명은 의식은 아닌 건가? 이게 헷갈린다고. 이 장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지성과 본능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이고 정신적인 기능에 속한다 그러면 본능이라는 것은 약간 좀 신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본능을 상식은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인간은 지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방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이 지성과 본능의 관계.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 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성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지성의 발생학.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맨 앞에 이제 생명의 약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비유로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이 대포에서 쏘아 올린 포탄의 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궤도를 그린다면 이제 뭐 그러면서 요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조각조각 파탄되는 유탄. 근데 그 유탄이 또 다른 조각들로 파열되고 그게 또 계속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지. 분열한 포탄들이 거기서 그 자체로 또 분열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해가는 그 과정. 이거를 생명 진화의 과정으로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단락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가장 가까운 것만을 지각하는데 이제 그것은 산산조각난 파편이 흩어지는 운동이다. 근데 애초에 이 흩어지는 파편의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 뿌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어떤 근원적인 생명력 이라고 할 만한 이 약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엘랑비탈 있지 않습니까? 엘랑비탈 생명력. 이 생명력을 들러지 같은 경우는 잠재성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생명.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차이를 통해서 생성 변화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생성 변화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성 변화의 어떤 결과물, 이것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 현실화된 것을 우리는 지각하는데 그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변화한다고 하는 건 공간의 점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지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정으로밖에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파악하는 그 점점 이렇게 있는 거 하나하나 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발생시킨 그 조건의 차원. 이걸 어떻게 사유하지? 이제 그게 말하자면 지속인 건데 그 지속을 우주의 전반적인 진화 과정과 연관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생명력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지? 어떻게 그 차이를 통해서 매번 무언가가 현실화되고 있지? 근데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그 지속 혹은 엘랑비탈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들은 계속해서 분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분화하잖아요. 분화. 통합되는 게 아니라 종들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분화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분화를 추동하는 그건 뭐지? 분화가 이루어지는 그 바탕이라 그래야 될까? 그게 엘랑비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그 엘랑비탈, 우리가 지속이라고 하는 거, 앞에 베르그손이 지속이라고 했던 걸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내적 차이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차이와의 운동, 부단한 차이와 운동, 그리고 그게 생명력인 거예요. 엘랑비탈이 무슨 추상적인 어떤 막 생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그런 끊임없는 차이와 운동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제 파편화가 되는데 파편화가 될 때 폭발적 힘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유탄으로 비유를 해보면 폭발할 때 그냥 아무런 외적인 제한 없이 막 다 폭발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외적인 제한 속에서 폭발이 돼. 그러니까 폭발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다고 이제 그 포탄의 비유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맨 마지막 줄에 개체들과 종들로 나누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두 계열의 원인을 포함한다. 하나는 생명이 무기물질 쪽에서 느끼는 저항. 생명이 막 진화를 할 때 지 멋대로 생명에 무슨 뭔가가 있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건 지금 베르그손의 요 구절을 보면 일단 우주는 물질의 세계잖아요. 우주라는 게. 애초에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손이 우주라는 건 이미지들의 총체. 이게 물질들의 우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들의 우주에서 생명은 제한을 받아. 그래서 이 무기물질이라는 게 일종의 생명의 환경이기도 하지. 그렇게 보면. 그래서 무기물질 쪽에서 느끼는 저항. 마음대로 폭발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물질을 조건으로 하는 데에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뭐예요? 자기 안에 보유하고 있는 폭발적 힘. 그러니까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베르그손이 생명이 무기물질하고 다른 건 뭐라고 하냐면 계속 분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내재하는 힘이. 이게 무기물질과 생명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르그손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물질을 나누죠. 그 나눈다는 게 두 개가 서로 대립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명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분화를 끊임없이 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현대 철학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는 뭐냐라는 건. 어쨌든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은 일종의 무기물질의 저항이야. 자, 앞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제 이 구절 제가 깊게 설명 안 하고 2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152페이지에 보시면 15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우리 생각에 유기화된 기계 전체는 유기화하는 작업의 전체를 엄밀하게 재현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서 기계의 부분들은 그 작업의 부분들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계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펼치면서 운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계가 운동하려면 유기체를 어떤 기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의 물질성은 더 이상 사용된 수단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백분 활용하면서 펼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기계의 물질성은 유기체의 물질성을 말해요. 방금 앞에서 유기화된 기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유기화된 거를 하나의 기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물질성은 극복된 장애물의 전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가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약간 안 와닿아요. 뭘 갑자기 극복했다는 거고 뭐가 장애물이고 안 오죠. 그것은 적극적인 실제라기보다는 이제 부정이다. 이거는 3장에 이제 더 나올 텐데 이제 요 말에 힌트가 나오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 그 181페이지 보세요. 181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랫단락에 셋째 줄에 생명의 근본에는 물리적 힘들의 필연성, 물리적 힘들의 필연성이 바로 무기물질들이 나의 환경으로 있는 거야. 우리는 막 생명에 내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그냥 다 100% 폭발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무기물질의 저항, 즉 제한된 조건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다를 수밖에 없지. 무기물질의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근본에는 물리적 힘들의 필연성, 어쨌든 인간보다 생명보다 먼저 더 이 물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능한 많은 양의 비결정성을 덧붙이려고 한다 이랬잖아요. 이제 이 비결정성이 사실은 생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비결정성이라는 건 제한에 맞부딪혔을 때, 무기물질의 이 제한이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적응해 갈 것인가의 문제. 그게 생명에 되게 고유한 문제라는 거죠. 아까 극복한 장애물의 전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극복했다는 건 적응한 거기도 하고 아니면 이용한 거기도 하고 극복했다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겠죠. 무기물질들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제한 조건인 거고 장애물인 거야. 그런 점 넘어가야 할 벽 같은 건 거예요. 그걸 극복한 것의 결과로서 얘는 A가 되고 쟤는 B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160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무기물질의 저항,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얘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명, 유기체라든가 생명의 힘이라는 게 베르그손이 계속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한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지대로 생명력은 최고야, 생명력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가 왜 다르냐는 결국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 비결정성. 그 제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노력이라고 표현을 한 게 그 유한성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순함, 생명은 유순함의 힘으로 이에 성공한 것 같다. 아주 작아지고 아주 호의적이 되어서 물리화학적 힘을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물질에 대해서 유순함, 유순하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도피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따르는 방식도 있다고. 따르는 것도 일종의 장애물에 대한 제스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성공한 것 같다. 그 단락의 8째 줄에 보시면 이처럼 생명은 포획된 물질을 조금씩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해 무기물질의 습관 속으로 들어와야 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물질하고 구분되는 건 아니죠. 생명과 물질이 다르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다르다는 말이 서로에 대해서 외재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조건 자체가 물질이잖아요. 무기물질. 그 무기물질을 어떤 방식으로든 포획하거나 거기에 따르거나 뭐 여타 다른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 습관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생명과 물질은 생명에 뭔가가 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명이 물질과 구분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생명 자체는 또 뭐냐면 아래에서 5째 줄에 이제 아메바 같은 것도 놀라운 내적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적 추진력을 가지고 막 성장을 하려고 해. 내적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폭발을 더 크게 하고 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맨 아랫줄에 유기물질은 곧바로 확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확장을 끝까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피다가 결국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그 이제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이제 길었던 낮이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을이 되죠. 그러니까 막 분열하던 힘이 이제 이렇게 한계에 가둬지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금화교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확장의 한계에 도달해. 그것은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성장하는 대신 분열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여기서 이제 분열한다는 건 자기를 계속 펼치는 거에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그 형태로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뉘어져야지. 그래서 이제 생명이 이런 새로운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렇게 이제 분기의 지점에는 언제나 그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결정적으로 놓여 있었을 거다. 그래서 161페이지의 2번째 단락에 이렇게 분열의 진정한 심층적 원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확장해 가다가 이게 종일 수도 있고 종이거나 아무튼 부류일 수도 있죠. 그 유적인 확장을 계속 하다가 근데 그것이 환경에 부딪히면 환경 조건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맨날 무슨 뭐 나비, 흰나방, 검은나방 뭐 이런 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종 안에서도 이제 다르게 대처하지. 그럼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거는 죽잖아요. 막 행성이 와서 부딪힐 때도 어떤 거는 전멸하는데 어떤 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진정한 심층적 원인은 생명이 자신 안에 보유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생명은 경향이고 이 경향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경향. 생명 진화에서 경향들이 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진화하는 거는 그 내재에 있는 일종의 경향성이 있어요. 텐던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내재하는 거야. 이게 생명에 내재한다는 게 생명의 본질이기도 해요. 생명은 어떤 방향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이제 그 방향성이 외적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과 관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경향성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의 본질은 다발의 형태로 발달하는 것인데 이제 생명은 단지 커진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의 약동을 공유한 채로 그러니까 그 안에 내재적인 힘은 있잖아요. 내재적인 힘은 공유하지만 경향성이 다르면 분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르소는 생명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명에게는 끊임없이 이제 포탄으로 터지고자 하는 그 폭발력을 자기 안에 내재하고 폭발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경향성도 가지고 있어.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개체로 따져봐도 그 개체가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회피하는 경향, 숨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서는 경향이 있잖아요. 개체만 비유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게 생명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차원에서도 거기에 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일종의 다양한 벡터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 벡터들이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분기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성격이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인격이 어린 시절의 인격이 불가분적이지만 다양한 인물을 그 안에 결합하고 있었다. 우리의 내적인 저 어렸을 때에는 내가 뭔가 하나로 성인의 형태로 분화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펼쳐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의 최대 매력은 뭐냐? 약속으로 충만한 불확실성이다. 뭐가 될지 몰라. 유년기는.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건 뭐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얘가 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만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스위치를 켜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불확실성이 유년기의 최대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호 침투하는 인격이 아주 다양한 기질 같은 거죠. 여기서 인격이라는 건 다양한 기질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한 방향으로 고정되잖아요. 기질이 이게 어떤 이 생명체로 비유를 하면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었는데 그 생명력이 그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느냐, 그것들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성격이 더 발달하고 또 다른 성격은 뭐 퇴화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커가면서 이제 그렇게 공존했던. 그러니까 유년기는 아이들은 언제나 되게 비밀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른의 착각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은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죠. 쟤네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그게 유년기의 비밀 아닙니까? 비밀. 네.
뭐가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거야. 양립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어른이 되느냐가 달라진다.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16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재밌는 비유가 있죠.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선택하고 버리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거쳐가는 길은 우리가 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는 상태의 전체에 잔해들로 덮여 있다. 되진 않았지. 그러나 이제 헤아릴 세 번째 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을 가지고 있는 자연은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 다른 걸로 분개하면 되잖아. 우리는 하나의 삶밖에 살 수 없지만 이제 비유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개체는 하나의 삶밖에 살 수 없지만 자연은 그렇게 분기한다 그래서 다른 거가 포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기로 가면 그건 다른 삶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무한한 다양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성장하면서 분기된 다양한 경향들을 보존하고 있다. 이게 개체와 이 전체 자연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뭐 여기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척추동물 어쩌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래에서 그 첫 단락의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이제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개미와 꿀벌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이 사회라는 게 뭐 특별한 충동에 의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반적인 운동이다. 생명들이 꿀벌이 나가는 길과 개미가 나가는 길과 인간이 나가는 길이 달라.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가 이게 아까 인격의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가지 않은 수많은 길들은 우리한테는 그냥 없는 길인 거지. 자연은 그 모든 길들을 자기의 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은 생명의 운동이고 이 운동은 분기하는 진화의 선들 위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들을 창조해. 그러니까 꿀벌은 꿀벌대로 그 자기의 라인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고 모든 자연 안에 만물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건 약동의 공통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뭔가를 끊임없이 창조한다는 거의 관점은 얘네들이 다 약동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생명력은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 이게 생명력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길들이 분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맨 마지막 줄에 이제 진화 운동의 연구는 일정 수의 분기하는 방향들을 파악해내고 각각에서 발생한 일의 중요성을 음미하며 한마디로 뒤에 넘어가시면 분리된 경향들의 본성을 구정하고 그것의 배분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분기되고 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분기됐지? 그러니까 공통의 하나에서 나왔다는 게 우리가 조상이 하나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베르그손은 이 최초의 생명의 약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기할 수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경향 속에서 이런 의미예요. 우린 다 하나였다 이런 막연하고 모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165페이지 165페이지가 뭐 비유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진화는 유일한 길을 그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목적론하고 다른 게 그거지. 목적론은 이미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진화는 목적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을 그리지는 않으며 여러 방향에 참여하지만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적응한다는 것은 이미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적응한다는 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어떤 상황에 맞추는 이런 기계적인 작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론이라고 비판하는 게 모든 생명의 진화 과정을 적응으로 얘기하잖아요.
적응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기계 부품이 딱 맞듯이 그냥 그렇게 맞추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근데 적응을 한다고 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자기의 변환이 있는 거예요. 차이의 분기가 있고. 자, 그 다음 166페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기계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166페이지 넘어가면 계획의 실현도 아니다. 이건 목적론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의 여섯째 줄에 진화는 부단히 갱신되는 창조야. 이게 베르그손이 하는 말이죠. 계속 진화라는 건 차이의 운동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이화의 운동. 부단히 생산되는 창조라면 그것은 생명의 형태들만이 아니라 지성이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관념과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소용되는 용어들까지 창조한다. 자, 진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계속 차이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화가 생명체만 만들까? 생명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운동 속에서 인간의 정신도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신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모든 걸 신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입김을 불어넣거나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불어넣거나 그건 다 외부에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인간에게 정신을 장착해 준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베르그손은 인간의 정신도 이 진화 과정에서 그 어떤 끊임없는 약동과 분기의 이 운동 속에서 창조된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인간의 정신 아니겠는가 이 말인 거죠. 진화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진 어딘가를 향해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진화하면서 계속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생명이라는 건 비결정성을 도입하는 거. 비결정성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결정성이라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언제나 현재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넘어서게 만들어.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목적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되어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적론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 비판하는 게 이제 쭉 나와요. 167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자, 우리 각 종은 이 생명의 추진력을 받아서 이건 생명의 내재에 있는 거예요. 추진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힘을 내재하고 있는 게 생명인 거예요. 힘과 벡터를, 힘과 방향을. 생명의 추진력을 받아들여 다른 것들에게 전달하며 그러한 전파는 생명이 진화하는 모든 방향에서 이제 직선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다. 이게 모든 방향에서 다 퍼진다. 이 직선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멈추는 종들도 있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는 종들도 있고 심지어 그 퇴화도 있는 거예요. 진화는 단지 전진 운동만이 아니다. 많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이탈이나 퇴행은 더 자주 눈에 띈다. 그래서 아래 진화 운동을 분열시키는 원인들은 생명으로 하여금 진화하면서 종종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이 방금 창조한 형태 위에 도취되어 있게 한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무질서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진보라는 말의 의미가 최초의 추진력이 결정하게 된 일방적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진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모든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더 복잡해지는 고차적 형태들을 그리는 두세 가지의 커다란 노선에서만 어떤 이렇게 쭉 뭔가 앞으로 간다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안 그렇다는 거야. 이 노선들 사이에는 수많은 새길이 뒤따르고 거기에는 이탈과 정지와 후퇴가 있고 그러니까 진화를 진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이제 식물, 동물, 인간 이걸 이해할 때 대부분은 이 철학에서 어떻게 이해했냐.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죠. 식물보다 더 고등한 게 동물.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한 게 인간. 그렇게 되면 진화라는 게 되게 단선적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단선적인 지평에서 생각하면 언제나 위계가 생기죠. 더 고등하니까 동물은 식물보다 더 위대하고 인간은 동물보다 더 위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베르그손이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진화를 생각하는 방식은 이게 일직선상이 아니에요. 분기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가 없어요. 생물 종들 간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각각의 세부가 전체 계획에 관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작하는 철학자. 이게 이제 목적론자인 거죠.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안에서 언제나 부분이 종속된다고 생각하면 디테일을 계속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기가 목적화하는 이 목적론적인 방식 속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이 발견되면 그냥 다 우연이야.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을 되게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죠. 근데 베르그손은 거꾸로 우연이야말로 더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결정성,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언제나 모든 차이의 운동, 차이의 끊임없는 내적 차이의 운동으로서의 지속의 내재적인 거죠. 그래서 넷째 줄에 자연 속에는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는 정합적이지 않다. 자연 속에서는. 그래서 거기 쭉 내려가 보시면 언제나 자연의 운동은 실현되는 계획 이상의 거, 언제나 그 우리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초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줄에 생명의 진화 앞에서 미래의 문은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 말은 비결정적이다. 그게 이제 그 비결정성이야말로 창조인 거죠. 그리고 그 아랫줄에 이제 계속 보면 이 운동이 유기계의 무한히 풍요로운 통일성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떤 지성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도 우월하다. 왜냐하면 지성도 결국은 이 진화의 운동에서 생겨나는 생산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만 진화를 하고 지성은 밖에서 따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운동 속에서 얻어지는 산물 중에 하나가 지성인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기하는가? 요 얘기가 뒤에 식물, 동물, 요 비유를 통해 쭉 나오죠. 근데 그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싶까요? 지금 그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게 정합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베르그손이 이제 조화를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조화롭다. 자연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막 이럴 때 그 조화가 무엇인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데 좀 쉬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쉬시는 동안.